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랩 문정훈 교수입니다.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고 올해는 드디어 이제 푸드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유통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트렌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등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수행했던 연구들을 전부 다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8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PPT로.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1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줄였더니 140페이지로 이제 줄었습니다. 우리 140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800여 페이지나 되는 그 내용들을 한 단어로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봤냐면 혼웰식이라고 이름을 부제목을 붙였습니다. 지금 수많은 트렌드들이 움직이고 있고 수많은 마케팅, 수많은 신제품들이 지금 출시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으라고 그러면 이미 혼밥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이 혼밥의 성향이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예전에는 혼밥이 지금까지나 혼밥이 현상이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니까 그들에 맞는 이런 혼밥용 제품 포션을 줄여서 내야 되겠네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 자체가 귀찮고 그것도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먹는 것조차도 귀찮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정도로 지금 갈 정도로 아주 급격한 그 혼밥의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웰니스의 식문화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당연히 뭐 저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제 랩에 있는 훌륭한 학생들, 연구원들이 함께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한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호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민, 그다음에 엄아람, 김나영, 김경희, 송현주, 정혜진, 서민지, 이인규, 그리고 인턴으로서 또 열심히 일을 해준 김은채, 최원석, 김건석, 이선우, 강라희 이렇게 함께 1년 동안 이제 고생해서 만든 결과를 저는 단지 나와서 발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총 10개의 챕터. 실제로는 총 11개의 챕터인데요. 오늘 10개 챕터를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저희가 처음에 뽑아냈을 때 800여 페이지가 나왔는데 이거를 100페이지 정도로 줄이고 오니까 사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에 서울대에서 풀 버전을 한 4, 5시간 정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것에 대한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은 11월 14일에 오시게 되면 푸드트렌드 2026 책과 함께 저자 직강 강의를 4, 5시간 정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요약본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10개의 챕터가 있고 여기에서 굳이 저희가 이번에는 약간 핵심적인 포인트를 뽑아서 워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의 저희들이 발견한 주요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 트렌드를 연구를 하면서 미래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와 미래를 보려면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없이는 도저히 이 연구는 할 수가 없었고 오픈 서베이, 엠브레인,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데이터, 그리고 방금 발표하셨던 민텔, 그다음에 카카오 헬스케어, 파스타, 그리고 또 우리 AT의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지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들의 일상 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분석이죠. 과거 2년 대비 최근 2년, 2025년 상반기부터 해서 그 1년을 최근이라고 하고 그 이전 2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의 식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픈 서베이 데이터를 봤습니다. 오픈 서베이는 이 데이터는 구매 데이터가 아니라
섭취 데이터입니다. 일종의 푸드 다이어리 데이터죠. 사람들이 자기가 섭취한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기록을 저희가 받아서 분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2년이라고 하면 2022년부터 2024년 그리고 최근 1년이라고 하면 2024년과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이 과거 2년 대비 우리 식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거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분석할 때 주로 메인 디시류를 봤습니다. 즉 반찬류라거나 음료라거나 이런 것들은 빼고 식사가 되는 것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20가지가 현재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먹는 여기는 양도 아니고요. 금액도 아니고요. frequency, 횟수입니다. 봤을 때 가장 자주 먹는 것이 이렇게 20가지로 나왔습니다. 이 뒤에는 제가 30가지를 다 보여드릴 텐데 자, 이걸 보시게 되면 밥 섭취가 오히려 빈도로 봤을 때 일반 밥, 공기밥 같은 경우 오히려 살짝 증가한 게 보이고요. 국탕류 같은 경우는 증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라면 거의 제자리이고 김밥이 살짝 올라가거나 제자리 정도입니다. 거기까지가 5입니다. 이 5가지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순위가 변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변화의 물결이 보이는데 지금 6위로 보이는 것이 덮밥이죠. 이 덮밥이 훨씬 아래에 있었는데 계속 매년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와서 이제 어쩌면 내년쯤이 되면 혹은 후내년쯤이 되게 되면 이 덮밥류가 5위권 안으로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덮밥이 특징이 뭔가요? 혼자 먹기에 굉장히 좋은 포맷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용 빵,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볶음밥, 돈육구이가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육구이라고 하는 것은 삼겹살이나 목심같이 특별한 간을 하지 않고 불판에다 바로 구워 먹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처음으로 빈도수로 봤을 때 떨어졌고요. 양념 돈육 같은 경우는 살짝 떨어지거나 제자리 걸음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나가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샐러드가 계속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한식면 중에서 냉면 계통들 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중화면, 짜장면, 짬뽕 등이 되겠죠. 그리고 가스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생선구이는 끊임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떡볶이 감소하고 있고 비빔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도 원볼 푸드로서 혼자 먹기에 굉장히 유리한 포맷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내린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2026 푸드 트렌드의 첫 번째 트렌드는 원 핸드, 원 볼, 원 디시 푸드, 즉 한 그릇으로 한 접시로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이러한 그 포맷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덮밥의 성장은 주목할 만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변화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습니다. 과거 2년이 왼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바가 현재 최근 1년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인덱스를 달아놨는데 하늘색으로 표기가 된 것이 직접 조리한 것의 비중, 그다음에 초록색이 간편식으로 먹는 것, 그다음에 노란색이 배달 그리고 테이크아웃으로 먹는 것, 그다음에 그 빨간색이 외식입니다. 기타는 있는데 거의 2% 아래입니다. 길 가다가 먹었다, 친구 집에서 얻어 먹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빼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따로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표기는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1등부터 20등 그리고 30등까지 저희들이 이제 봤는데요. 먼저 그 혼자 먹을 수 있는 그 포맷들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일반 밥은 맨밥이거든요. 공깃밥. 2.6%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위에 숫자 표기 보면 국탕류 같은 경우는 밥이랑 같이 먹죠. 마이너스 2% 떨어졌습니다. 찌개류 제자리 그럼 조금 줄었죠. 라면 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나요? 1% 증가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덮밥률 한번 보십시오. 8.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치킨 넘어가서 식사빵, 그다음에 샌드위치 3.9%, 7.0%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20위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샐러드가 무려 섭취 빈도수로 봤을 때 22.2% 샐러드 보울이죠.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그 한식면, 냉면 계통이 4.8% 증가를 했습니다. 햄버거 한 손으로 잡고 먹는 거죠. 혼자서 먹기 아주 좋죠. 9.8%, 그 10% 증가를 했고 비빔밥이 무려 13.7%를 증가를 했습니다. 30권 보겠습니다. 파스타, 혼자 먹는 파스타가 12.9%가 증가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혼자 먹는다기보다는 혼자 먹기에 비교적 적합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원디시 원폴 그러니까 반찬 필요 없고 소셜하게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감률을만 뽑아서 이제 봤더니 가장 높았던 것이 샐러드, 비빔밥류, 파스타, 햄버거, 덮밥, 샌드위치, 한식면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다 뭡니까? 아, 진짜 그것만 있으면 식사가 되는 것들. 예, 그리고 혼자 먹기에 적합한 것들 중심으로 성장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반면에 감소하는 걸 보게 되면 소시지류, 소시지를 언제 제일 많이 먹습니까? 술 마실 때 안주로. 소셜 다이닝이네요. 예, 양념우유, 고기 구워 먹을 때 보통 같이 구워 먹죠. 예, 한식면, 온면, 양념우유 먹고 나서 많이 먹죠. 그다음에 우육구이, 뭐 떡볶이 이런 생선구이, 그다음에 뭐 돈육구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소셜하게 먹거나 그 하나로서는 독립적으로 식사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직접 조리, 그다음에 간편식, 그다음에 배달 및 테이크아웃, 외식 이 각각의 성장률을 봤는데 보시게 되면 덮밥을 보십시오. 예. 직접 해 먹는 것이 지금 14.4% 증가해 먹었고요. 증가했고요. 간편식 섭취도 5.1% 증가했습니다. 비빔밥 보시게 되면 집에서 내가 대강 비벼 먹는 거 23% 증가하고 그다음에 간편식 요즘에 그 비빔밥이 사이즈는 작긴 하지만 아직은 그 간편식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덮밥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덮밥을 보시게 되면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 그 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섭취 빈도입니다. 그리고 꺾어선 그래프는 역시 섭취 빈도인데 요거는 간편식만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덮밥 섭취 즉 외식 상황이라거나 이런 데 다 포함하여서 8.2% 지난 2년 대비 최근 1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최근에는 간편식화된 것들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먹을 때의 그 상황이 오픈 서베이 데이터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혼자 먹는 상황이냐 같이 먹는 상황이냐 보게 되면 혼자 먹는 상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특히 혼밥 증가율이 많은 밥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봤더니 덮밥류가 14.9% 성장을 하고 있었고 비빔밥이 20.1%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외식에서도 이 데이터는 충분히 참고해야 될 데이터이고 간편식 쪽에서도 이것에 합당한 그 간편식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덮밥의 형태. 물론 저희들이 실제 분석은 세그먼트 분석까지 했습니다. 남녀의 차이, 20대, 30대, 40대, 50대의 섭취 차이를 했는데 그것까지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었고 일단 메뉴를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보게 되면 카레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자리 그름, 그다음에 컬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살짝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뭡니까?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수산물 덮밥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덮밥이라거나 요즘 연어덮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류로 오게 되면 제육이 요즘 스타입니다. 제육덮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우육덮밥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고기 덮밥이라거나 그리고 빈도수는 작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양념을 한 개육 덮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물을 좀 보겠습니다. 국물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보이는데 튀는 게 보이죠. 보게 되면 아주 빈도수는 적지만 전골류에 있어서 국물들은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물 하나로는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국물과 밥과 반찬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포맷은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다. 외식으로도 별로 성장하고 있지 않고 간편식 형태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전골류인데요. 전골류에는 주로 그 내장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샤브샤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편식 형태로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뭡니까? 국밥. 말아져 나오면 이거 하나로서 식사가 해결이 되면 밥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이 하나로 숟가락 하나로 해결되는 포맷만 성장하고 있다. 라는 것을 국밥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기 구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면 안 되겠네요. 최근 저희가 몇 년 동안 저희 국내에서 이 고기 섭취에 대해서 꾸준히 분석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이유로 육류 섭취가 특히 가정에서 감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건강이라거나 그다음에 집에서 뭐 고기를 굽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그다음에 뭐 유증기 올라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혼자 먹겠다라고 하는 가족들 간에서도 함께 먹지 않는 고기는 보통 함께 많이 먹게 되니까요. 이러한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예. 하지만 여기에도 기회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육이랑 우육의 구이를 쭉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 그래프는 전체적인 섭취 횟수가 되겠고, 꺾어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간편식화된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돈육구이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삼겹살, 목심구이 감소하거나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양념 돈육을 보기 전에 오른쪽에 가서 우육구이를 보겠습니다. 우육구이면 대표적인 게 뭐 불고기, 우육구이 같은 경우는 로스구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스테이크 같은 게 되겠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 우육이 이제 불고기 갈비인데 얘도 별로 증가하지 않은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양념 돈육을 두 개를 쪼개봤습니다. 하나는 양념 갈비고요. 그렇죠? 양념 돈육을 구이로는 양념 갈비, 그렇죠? 돼지 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볶음류는 제육볶음류가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 제육볶음류는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간편식에서. 라는 게 데이터가 뭐죠? 9%, 9.3%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저희들이 보려고 또 그 조리 마련 방법별로 쪼개서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돈육구이, 외식만 1.3%이고 집에서 먹는 것, 간편식화된 것, 대부분 돈육구이 양념하지 않은 고기에 간편식화된 것은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보게 되면 델리콘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 감소를 하고 있고요. 양념 돈육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저렇게 나오는데, 양념 돈육을 구이류로 나누고 그다음에 볶음류로 나누게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볶음류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볶음류는 결국 어떻게 섭취할까요? 밥이랑 같이 반찬처럼 먹기도 하지만 밥에 얹어서 먹게 되는 행동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결국은 덮밥처럼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간편식에 관련된 챕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이제 그 섭취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실제로는 아까 보셨던 20개의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이 아이템들에 대해서 디테일 분석을 다 했는데 오늘 시간상 다 가지고 올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은 11월 14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간편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편식은 저희들이 봤더니 역시 성장하는 것은 전부 다 포맷이 혼밥에 적합한 것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던 오픈 서베이, 섭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간편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간편식으로 좀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제외하고 간편식 개발 가능한 것들을 총 49개의 메뉴 카테고리, 365개의 세부 메뉴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쪼개서 하나하나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논리를 바탕으로 현재 간편식으로서 가장 사람들이 자주 먹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대세 간편식 메뉴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섭취 횟수가 성장하고 있는 간편식이 뭐냐를 뽑아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측 모델, ETS 모델을 돌려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성장할까를 이제 봤고, 그다음에 이 간편식이 아닌 외식 쪽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외식 쪽이 성장하면 시차를 두고 간편식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식 쪽에서 뜨고 있는 게 뭐냐? 요거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미래에 뜰 간편식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들이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간편식으로서 가장 자주 먹는 아이템들입니다. 식사빵, 국탕류, 김밥류, 만두. 근데 국탕류 같은 경우는 빈도수는 높지만, 간편식으로 먹는 빈도수는 높지만 이것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지금 랭킹을 저희가 뽑아놨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파란색은 뭐냐면 과거 2년 대비 최근 1년 동안 섭취 빈도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 기울기가 가장 급한 걸 뽑아봤더니 국밥류가 역시 1등으로 튀어오릅니다. 지금. 근데 국밥 제품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런 메뉴들이 많지 않다. 그런 제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닭 오리고기 구이, 그다음에 피자, 수산물 연체류 볶음들, 그다음에 초밥 일식 롤들, 그다음에 회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간편식이라고는 하지만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있는 델리코너 위에 올려져 있는 간편식화되어 있는 신선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예측 모델을 이제 돌려봤더니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은
닭고기, 오리고기 구기가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 모델로서는 돌려서 나왔고, 그다음에 국밥, 그다음에 수산물 튀김, 육류찜, 일식면 순으로 아마 될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봤더니 가장 논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앞으로 향후 한 2년 정도, 2, 3년 동안은 이 메뉴들이 성장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8가지가 되겠습니다. 샐러드, 샌드위치류, 치킨, 닭가슴살, 국밥류, 육류찜, 일식면, 답방류, 요 8가지를 저희들은 미래 성장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샐러드, 샌드위치류, 닭가슴살, 국밥, 일식면, 덮밥류 이 6개는 다 뭡니까? 혼밥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메뉴들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좀 디테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샐러드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목으로 어디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써놨죠. 연어 샐러드, 그다음에 바모박 샐러드에 좀 주목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세그먼트 분석하는 건데 이것만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른 그 간편식 분석할 때는 디테일까지 내려가기 어려운데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직접 조리는 남성들은 좀 집에서 직접 샐러드를 이렇게 하는 게 귀찮은가 봐요. 그렇게 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렇게 해 먹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게 해 먹는다면 20대, 30대는 아니고 주로 40대, 50대들이 최근에 특히 많이 그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식이랑 배달 테이크아웃을 합쳐봤더니 지금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다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 아저씨들, 40대들이 지금 최근에 외식 테이크아웃으로 배달로 샐러드를 많이 먹는 게 나고요. 간편식을 보시게 되면 앞쪽에 있는 직접 조리나 외식 배달보다는 못하지만 살짝 우상향하는 포인트들이 보이는데 40대 남성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샐러드가 간편식화돼서 판매하는 것을 유통업체가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유통기한이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편의점에서 한때 그 샐러드를 많이 팔다가 요즘은 그게 사라졌죠. 사실은 이제 그거는 유통기한 문제 때문에 재고 비용 문제로 유통기업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냉동으로 잡은 샐러드입니다. 그래서 엽채류가 아닌 덩어리 채소류들, 뭐 예를 들어서 당근이라거나 브로콜리라거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 냉동을 해도 품질에 큰 변화가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냉동 샐러드를 만들고 얘를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먹는 웜 샐러드, 이러한 제품들이 최근 나와서 팔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리는 토핑들을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푸드 다이어리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샐러드라고 써놓은 것 이게 무슨 샐러드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저기에 기본 샐러드라고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고요.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기본 샐러드를 빼놓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게 되면 호박류나 구근류나 견과류나 이러한 것들을 올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올라가고 있는 것이 특히 외식에 성장한 게 뭐냐면 수산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물론 새우가 올라가 있는 것도 있는데 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연어가 올라간 거였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 손으로 잡고 섭취하는 샐러드를 랩이나 또띠아의 형태로 해서 이제 먹는 샐러드를 먹는데 보울로 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걔를 랩으로 싸서 한 손으로 잡고 먹는 이런 이제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아직 간편식화된 것은 별로 나오지 않았고 주로 샐러드 전문점 또는 카페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우리 식품 산업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하는 업체가 전부 다 제조사들입니다. 카페에다가. 자,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 샌드위치류가 뭐 앞으로 뭐 특별히 더 성장했다고 보이지 않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그 파란색이 일반 샌드위치고요. 토스트가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토스트가 그렇게 성장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지금 깔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을 펼쳐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일반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간편식화된 것, 그다음에 직접 조리한 것, 하늘색이 직접 조리죠. 이 늘어나고 있고 토스트는 제자리 또는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 랩 또띠아를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직접 집에서 또 띠아 사가지고 샐러드를 감아서 먹는 것들, 그다음 외식도 45% 성장, 간편식화된 것이
실제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데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멕시칸 푸드 같더나? 그래서 저희들이 타코 브리또를 따로 빼봤더니 타코 브리또는 아니더라. 예. 그러니까 샐러드를 야채를 조금 더 편리하고 맛있게 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주로 섭취하는지 저희들이 봤더니 예전에는 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러니까 맥도날드에 보면 그 랩이 있었잖아요. 그것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샐러드 전문점, 샐러디라거나 이런 데들, 그다음에 그 카페에서 식사 대용으로 이런 랩으로 감은 샐러드류들을, 신선한 야채들을 아주 건강하게 먹는 것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5번째입니다. 야, 이제 좀 닭가슴살 그만 먹을 때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여전히 닭가슴살을 많이 먹고 있고, 그것의 핵심에는 20대 남성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남자들은 원물 자체를, 원물 형태의 것을 많이 먹고 20대 여자들도 꽤 닭가슴살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닭가슴살을 큐브 형태나 혹은 그 소세지 형태나 이렇게 한번 성형을 한 것들을 이제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것도 세그먼트 분석 간단히 해봤는데, 닭가슴살을 먹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남성 20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성 30대들도 20대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섭취를 늘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리 이야기입니다. 직접 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장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배달 외식 팁 별로 안 보이고 간편식화 된 것들은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 형태를 저희들이 좀 봤거든요. 형태를 봤더니 일반형 닭가슴살이 위에 성형되어 있는 소시지류, 큐브형, 스테이크형 보다도 일반 닭가슴살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하더라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확실히 차이가 나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더 봤더니 일반형을 주로 많이 먹는 것은 20대 남성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닭가슴살을 소세지나 바나 큐브나 볼, 스테이크 형태로 한 것들은 봤더니 전부 다 중심에 누가 있느냐? 20대 여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6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혼밥 트렌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국밥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밥은 주로 외식을 중심으로 커왔는데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간편식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캐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30들 그리고 남성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밥 섭취 추이를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좀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측에 보시게 되면 중앙에 보게 되면 마련 방법을 보시게 되면 간편식은 전체 4%에서 8% 살짝 올랐는데 저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로 어디서 구매하는지 봤더니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특정 기업의 제품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컵밥의 형태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제품의 생명 주기가 거의 끝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 좀 더 다른 형태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저희들 추측으로는 밥까지 함께 냉동되어 들어가서 따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국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따로 진공으로 잡혀져 있고, 밥은 또 냉동돼서 되어 있는 냉동의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조리는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끝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보이죠. 근데 보게 되면 외식 배달 같은 경우는 그냥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간편식을 이제 보시게 되면 오른쪽 것이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섭취 빈도는 지금 1, 2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 아직 제대로 된 제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 메뉴를 저희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뭐 직접 조리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 간편식에 초점을 맞춰봤는데, 보게 되면 순대, 내장국밥이 지금 7.6%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7.6%가 맞죠? 76%네요.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콩나물국밥이 42%, 소고기국밥이 49%, 그다음에 짬뽕밥이 102.8% 성장을 하고 있다. 간편식의 형태로. 7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덮밥 간편식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덮밥도 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다시 한번 살펴봐도 역시 제육, 그리고 소고기, 마파두부 덮밥이 성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덮밥은 아까 보셨던 데이터와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뉴를 보시게 되면 저 아래에 지금 막 복잡하게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당겨와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카레덮밥 크게 성장해 보이지 않고 간편식 반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짜장밥, 그다음에 제육 덮밥이 지금 22% 초록색이 그 간편식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므라이스 같은 경우는 별로 성장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마파두부 덮밥이 58% 성장. 그다음에 소고기류가 올라간 불고기라거나 뭐 갈비덮밥 이런 것들이 71%. 그다음에 튀김덮밥이 간편식이 27%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은 너무 작은 시장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지만 아직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는 새로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3로 넘어가서 역시 계속 양념육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챕터 2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 덮밥이라거나 이 육류를 지금 다르게 먹는 걸로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소셜하게 모여서 고기를 구워서 쌈에 싸서 술과 먹는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보셨던 것처럼 제육덮밥 같은 것이 성장을 하고 있다면 양념육 시장 자체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념육을 분석하는데 뭐 스테이크도 사실은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스테이크 빼고는 사실 다 양념육이죠. 그래서 이런 양념육은 간편식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분석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제 간편식화되어 유통업체에 넘겨져서 유통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델리 코너에서 신선하게 바로 묻혀서 오늘 판매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봤더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냐? 역시 제육볶음. 제육볶음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매운 양념을 한 돼지고기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대체하냐면 우리가 흔히 구워 먹던 목심이나 그다음에 삼겹살, 구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양념육을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로 간편식을 어디서 주로 구매하느냐 봤더니 역시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슈퍼마켓 비중이 굉장히 큰 걸 봐서 이 제육볶음은 18%잖아요, 그죠? 여전히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있는 델리 코너에서의 구매가 크다. 이것도 지금 제주사들이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비중을 좀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은 전체. 오른쪽은 간편식화된 겁니다. 간편식화 쪽이 된 걸 보게 되면 돼지 중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운 양념이 되어 있는 돼지고기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족발류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간편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측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매운 양념으로 성장을 보게 되면 간편식이 우측 하단에 성장을 확연하게 이제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돼지에 이어서 또 성장하고 있는 것은 닭 양념육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걸 보시겠습니다. 닭은 이렇게 봐서는 성장하는 걸로 별로 보이지 않는데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오른쪽만 봐주십시오. 이 부분 일단 간단하게만 가져왔습니다. 닭볶음탕은 그닥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성장하고 있는 게 뭐냐? 닭갈비가 성장을 하고 있고 닭 구이류가 성장하고 이것도 다 간편식화된 것만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꼬지류는 감소하고 있고 부산물도 그냥 비교적 제자리 구이다. 즉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닭갈비와 닭구이류가 성장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분석이 있지만 오늘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우리 계란 분석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계란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저희들이 두 가지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섭취 데이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구매 데이터랑 섭취 데이터를 이제 같이 이제 말씀드릴 텐데 먼저 구매 데이터, 농촌진흥청의 수도권에 있는 주부들의 장보기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계란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계란은 신선란으로 많이 구매를 하지만 가공란들도 있죠. 그래서 가공식품까지 함께 분석을 일단 했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신선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의 수도권에 1,270가구, 뭐 3,000명이 이제 넘는 그 숫자 3,482명이 되겠습니다. 에 구매 데이터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인구 구성비에 맞게 저희들이 가중치를 곱해서 실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요거는 오픈 서베이인데요. 요거는 이제 섭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섭취 데이터는 과거 2년과 현재 1년을 비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매 데이터 쪽을 봤을 때는 난각번호 1번, 2번과 해당되는 신선란, 즉 아이고 저 밑에 닭볶음탕 지금 틀렸습니다. 예, 실수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예, 동물복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안착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매를 보게 되면 금액적으로 구매 금액으로 봤을 때는 5.99% 성장을 했고 횟수는 이제 제자리입니다. 구매 횟수는 늘지 않았고 구매 금액은 늘었다. 이게 뭐냐면 가구당 연평균 구매 금액이거든요. 근데 바닥에 보시면 물가지수는 별 움직임이 없죠. 그게 제자리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번 구매할 때 더 많은 더 큰 대용량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럼 살짝 이제 증가를 했는데 아주 유의하게 뭐 증가했다, 아주 뭐 어느 막 튄다 이렇게 그 시즌상으로 봤을 때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 보이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는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온라인 쪽이 조금 더 신선함이 더 빨리 지금 빨간색 그래프로 보이시죠? 우측 하단에 그것이 조금 더 끝이 더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신선함을 다 쪼개봤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래서 어떤 신선란이 성장을 봤더니 유정란을 봤더니 와 무려 금액이 33.15% 증가했습니다. 과거 2년 대비 최근 1년의 구매 금액을 봤더니 그리고 중간에 보면 초록색과 노란색 2022년 23년 평균이 초록색이고 노란색 2024년인데 월등히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동물복지란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야, 무려 38.6%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복지란 같은 경우는 역시 매대에서 보고 매대에서 이게 동물복지란이라고 찍혔을 때 더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동물복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눈으로 바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방사란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반면에 이런 그 난각번호 1번, 2번에 해당되지 않는 3번, 4번에 해당하는 것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이 1번, 2번, 난각번호 1, 2번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실은 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존재하는데 난각번호 1번, 2번에 해당하는 상품의 SKU 자체가 늘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 쪽에서 농식품부의 정책에 맞춰서 그 동물복지란 그리고 난각번호 1, 2번에 해당되는 상품 자체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섭취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메뉴들을 주로 많이 먹는지를 봤습니다. 그중에 특히 간편식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예. 이게 계란 데이터는 그 집에서 어떻게 먹는지를 보거나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섭취 데이터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예. 이건 섭취 데이터인데 하지만 초점은 일단 간편식에 맞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이제 집에서 이제 먹을 때 어떤 식으로 먹는 거 봤더니 후라이로 먹는 게 33%고 마리가 13%, 그다음에 그 오믈렛이 2%입니다. 그다음에 그 삶은 계란, 구운 계란 29%, 그다음에 계란 조림 찜류 14%, 그다음에 기타 뭐 국이라거나 덮밥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한 10%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반찬 중에 성장한 걸 봤더니 계란 후라이를 집에서 해 먹는 것은 뭐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계란 말이는 간편식화된 게 17% 성장한 게 보이죠. 물론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간편식화된 것은 역시 작은 시장이지만 에그 스크램블이나 에그 오믈렛이 무려 84% 간편식화된 것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계란 조림 찜류 쪽을 봤더니 찜류 같은 경우에는 한때 조금 팔리는 것 같더니 최근 많이 감소하는 게 보이고 계란 장조림류도 별로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식사류를 봤더니
계란국이 아주 그것도 작은 시장입니다만 빠르게 성장하는 게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삶은 계란, 구운 계란을 좀 봤습니다. 역시 아침에 많이 먹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침에 가면 갈수록 먹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54%. 삶은 계란을 먹었다면, 구운 계란을 먹었다면 그것은 아침에 먹은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 2024년 5년에 노란색이 위에 탁 튀어오르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름 되기 전에 이 삶은 계란을 많이 먹습니다. 예. 자, 이 5번째 챕터. 그다음에 대체 소재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푸드 트렌드 2026의 그 제목을 혼웰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혼밥의 트렌드도 있지만 단백질에 대한 어떤 선호라거나 좀 더 건강한 단백질, 동물 복제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섭취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웰니스의 어떤 트렌드는 또 하나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단백질을 섭취를 더 하면서 뭘 덜 먹겠다고 나오냐? 탄수화물을 덜 먹겠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밥도 있겠지만 면이 있겠죠. 그래서 면을 밀가루나 쌀 대신에 다른 소재로 이제 바꾸는 이러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 소재에도 관심이 이제 많죠. 그래서 단백질을 추출해가지고 가루형 단백질이나 바 형태 그리고 계속 많이 먹고 있는 액상형 단백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도 많이 성장을 했죠. 이 시장대로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이거를 일상식의 형태로 내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의 형태로 먹고 싶다. 대표적인 게 밥, 빵, 면이 있겠죠. 밥 같은 경우에는 뭐 렌틸콩 현미밥 이런 것도 나오고 요즘은 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쌀들을 가지고 이제 밥을 지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보통 백미 기준 우리나라 쌀 같은 경우에는 한 100g당 3g 정도가 나오는데 국내에서 육종된 쌀 중에서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11g까지 올라가는 쌀들이 지금 육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함량이 높은 거죠. 그걸 가지고 밥을 지어서 이제 먹거나 그걸 가지고 간편식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곤약쌀은 뭐 이전부터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면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이제 콩이라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오트라거나 이렇게 면에다가 밀가루의 함량을 줄이거나 아예 밀가루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곡물 소재로 만드는 그래서 이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제품들이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12번째 푸드 트렌드는 지금 대체 소재 면입니다. 대체 소재 면 중에서 사실은 두부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출시되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동물성 단백질로 만든 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글로벌 시장 쪽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쪽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매출이 아니라 신제품 출시 트렌드거든요. 민트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예, 계속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쪽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대체 소재를 쓴 면류의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콩이랑 두부를 쓴 것들은 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이고 있고 그 이외에 해초류면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혀 없었던 동물성 소재면이 핑크색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자, 겉면 쪽을 좀 보겠습니다. 파스타류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짙은 붉은색인가요? 저 갈색 같은 경우에는 그 파스타 겉면을 중심으로 한 제품들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신제품 출시가 저렇게 지금 크게 성장했다가 살짝 내려온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겉면이 아닌 일반 면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신제품이 계속 조금씩 우상향으로 되는 게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시장을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스타 면 같은 경우는 신제품 비로 나온 게 4개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그 일반 면 주로 그 콩이나 두부를 쓴 것은 일반 면 같은 면 같은 경우에는 제품 수가 조금 더 많은데 이것들이 이제 막 시장이 터지려고 하는 징조가 보이시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나온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콩단백면이라거나 삼육두유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콩면 파스타들 또 나오는데 요거는 일반 건면과 좀 다른 형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풀무원에 그 두유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두부의 면의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많다. 최근에 나온 거의 뭐 제품 전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동물성 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앞에 보여드린 것들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강조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식이섬유를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아예 함량을 그 단백질 함량을 더 높인 동물성 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들이 뭐냐면 어육이 가능할 것이고 닭고기나 뭐 돼지고기, 소고기가 가능할 것이고 근데 지금 출시되는 것은 닭고기입니다. 그다음에 계란이 가능할 것이고 새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로.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오육으로 제조한 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란으로 제조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걸 먹어봤는데 아직 관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계란 비린내가 많이 나서 아직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예. 이거는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호주에서 나온 오징어로 만든 면이 있고 중국에서 만든 소고기로 만든 면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동물성 면을 보시겠습니다. 고래사에서 만든 그 어묵면인데요. 어묵을 만든 다음에 칼로 자른 게 아닙니다. 애초에 뽑을 때 면을 뽑듯이 뽑아서 내서 우동 면발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서 여기 나온 모든 면들 통틀어서 가장 우동면과 비슷한 면 하나 뽑아라고 한다면 저는 고래사의 어묵면을 뽑겠습니다. 근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판매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도 어묵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에 나온 꼬단면 S푸드 그러니까 존쿡데일리미트가 만든 건데 닭가슴살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로 뭐 자른 게 아닙니다. 아예 면을 만들어서 뽑아낸 거죠. 그래서 닭가슴살이 거의 100% 들어가 있는 그런 면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트렌드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도 지금 우리가 이 혈당 스파이크, 저속 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실제 그 떠돌고 있는 속설들이 정말 맞을까? 어떤 식품들이 이 혈당의 스파이크라거나 이러한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이것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 헬스케어와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에서는 파스타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식단 입력하는 앱이죠. 내가 먹는 거. 근데 그게 뭐랑 연동이 되어 있냐면요. 개인이 부착한 이 연소경 혈당기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섭취한 것과 혈당의 변화를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정말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혈당 관리해가지고 총 원래는 숫자가 훨씬 많은데 약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빼고 건강한 사람들 3,000명 뽑아내고 그 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이 파스타 앱에다가 자기가 먹은 것을 기록한 사람들 다 뽑아봤더니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3,015명을 대상으로 연속 혈당기랑 파스타 앱에다가 입력한 자신의 식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뭐 헬스케어 쪽으로 연구를 하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열심히 의학 쪽 저널을 이제 보면서 혈당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지수를 봐야 되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것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보는 것이 IAUC라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죠. 저 면적이 혈당 데이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저 면적이 넓어지면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들 보시면 좋겠다. 섭취 단위로 봤을 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섭취하고 추후 2시간 동안에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IAUC라고 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봤더니 일단 저희들이 오늘 갖고 온 거는 밤류를 가지고 왔어요. 밤류를 가지고 왔더니 그 여기에 보면 IAUC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저게 높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르는 거죠. 보게 되면 짬뽕밥이 1등, 솥밥이 2등, 콩나물 드래곤이 아니고 곤드레밥, 참치김밥, 그리고 저 아래 가게 되면 컵밥이 아래에 있고 수산물 비빔밥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빨간색은 식후 2시간 후에 평균 최고 혈당을 받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혈당이 얼마나 피크를 쳤느냐를 봤는데 그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사분한테 여쭤봤더니
50 이상이 뛰면 그 스파이크가 있다고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밤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 이상 튀는 게 보이죠. 예, 스파이크가 나올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걸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스파이크가 덜 튀는 애들입니다. 밥 중에서 짜르가 뭐가 있죠? 돼지국밥. 아 이걸 보고 그래, 나는 돼지국밥을 더 먹어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닭고기 덮밥, 리조또, 계란볶음밥, 삼각김밥 이런 것들이 그 혈당이 좀 덜 튀는 걸로 나왔는데요.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이랑 단백질이 좀랑 많이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것들을 먹었을 때 혈당은 덜 튀는 걸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메뉴를 봤더니 짜장면 1등. 그다음에 냉면, 소면국수, 막국수, 쌀국수 쭉 내고 저 아래 가면 뭐가 보이냐면 파스타류가 다 아래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저희 서울대학교 농생대에 있는 장무란 교수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파스타 만들 때 쓰는 밀이 그 듀럼밀이잖아요. 듀럼밀이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이 그 탄수화물을 단백질이 싸고 있는 구조라서 사람이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같은 밀가루류 중에서 듀럼밀 같은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가 좀 덜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 카카오 헬스케어 쪽이랑 얘기했더니 그쪽 대표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희의 이 혈당이 아니라 그 식단 입력 이름을 그 파스타라고 지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왕 탄수화물 먹을 거면 건강한 방식으로 먹자라고 하는 의도로 파스타라고 그 서비스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샐러드를 봤더니 샐러드는 확실히 혈당이 덜 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죠?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덜 오르는 것이 수산물 샐러드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샐러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열어봤더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연어 샐러드였어요. 덜 오르는 것이.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까지 갖고 왔지만 사실은 혈당 관련 분석만 저희가 한 80페이지를 분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먹을 때 여기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간다. 의심이 많아서 한번 그걸 봤습니다. 실제 덜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덜 올라가요. 혈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과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적게 올라가는데 이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을 또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게 그릭 요거트더라고요. 호상류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그 사과를 같이 먹으면 그 땅콩 버터랑 먹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요거는 14일 날 저희가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도 이렇게 저희들이 해봤고 실제 뭐 제일 작게 나오는 것은 자몽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섭취 빈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뽑아내기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섭취 빈도가 낮은 것은 저희가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일 낮게 나오는 게 아보카도, 딸기,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덜 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식물성 우유가 계속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 중에서 식물성 우유 먹은 분들과 우유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봤더니 오트 밀크가 의외로 굉장히 혈당 스파이크가 강하게 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제가 모 카페에서 이 오트 라떼를 먹었는데 혈당기가 막 혈당기에서 막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했는데 그게 궁금해서 한번 다른 분들의 데이터까지 연구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더니 실제 오트 밀크가 들어간 것들이 좀 많이 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제품마다 다를 거니까 아주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7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빠르게 해야 될 텐데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의 세트 상품을 저희들이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연구 기획을. 자,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집에서 내가 먹을 거를 살 때 사과를 생각해 봅시다. 사과를 구매하는데 내가 먹을 사과를 구매할 때에 구매하는 사과의 형태랑 남한테 선물을 줄 때 사과 선물을 줄 때 그 사과의 형태는 패키지라거나 구성이 다르죠. 뭐 가격도 다를 거예요. 조금 더 실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면 배경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과를 선물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의 사과를 할까요? 우리가 내가 먹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과는 이 봉다리에 들어간 이런 사과를 많이 사잖아요. 하지만 선물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 시장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무릇 사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소고기도 그럴 거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차라거나 이런 것도 내가 먹을 차랑 남한테 선물하는 차는 좀 다른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주로 가공하지 않은 신선식품을 쉽게 말하면 내가 패키지를 다르게 하고 구성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가공을 하더라도 그 1차 가공 정도 하는 것들, 이 상품들을 중에서 소위 말하는 세트 상품, 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상품을 구매할 때와 세트 상품을 구매할 때는 똑같은 거더라도 다릅니다. 딸기를 사더라도 내가 먹는 딸기랑 남한테 선물하는 딸기는 다른 거죠. 그러면 제조사, 생산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그 타겟에 따라서 패키지의 형태나 구성이나 양이나 모든 게 아마 달라져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시장을 보려고 했다. 세트 상품과 일반 상품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1270가구의 그 소비자들, 그러니까 주부들이 되겠죠. 구매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이제 봤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품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트 상품으로 거의 구매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예.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세트 상품으로 구매하지 않는 것들이 과일에서도 조금 있고, 채소류, 샐러리를 세트 상품으로 구매한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런 거는 다 날리는 거죠. 예, 날리고 세트 상품으로 현재 구성을 했을 때 국내에서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세트 상품화 했을 때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나름의 점수를 저희들이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예, 해봤더니 뭐 사과, 그다음에 그 국내산 돼지고기, 그다음에 그 김,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근데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세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주는 게 또 좀 다르고 내가 카카오 선물하기로 주는 게 또 좀 다르잖아요. 실은 그것까지 대략 구분할 수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즌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분석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내용을 갖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트 상품으로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 데이터 분석으로 뽑아낸 것은 땅콩 가공식품, 그리고 무화과 이거 외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새우, 고물차 요것들이 메인으로 나왔습니다. 예, 땅콩 가공식품은 이게 결국 견과류 중 특히 이제 땅콩인데 땅콩 버터도 포함되는 거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 웰리스와 함께 움직이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무화과 말고도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과거 2년 대비 최근 1년을 전체의 그 성장은 저희가 회색으로 표시했고 일반 상품은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세트 상품의 성장을 이 핑크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견과류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땅콩 가공식품 쪽이 강하게 나왔고요. 과일은 성장한 게 많은데 파인애플이나 뭐 오렌지, 뭐 자몽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수입산이잖아요. 근데 국내산으로 거의 커버할 수 있는 물론 수입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무화과였습니다. 예. 그 외에 뭐 자두랑 키위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소고기류가 뭐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좀 로직이 있습니다. 어떤 로직이 있냐면 이 시장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 소의 생산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환율이 크게 변하면서 수입산 소의 어떤 영향력이 국내에서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는 크게 신뢰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산 쪽은. 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새우가 유독 튑니다. 그래서 봤더니 새우인데 뭐 국내산 새우도 있고요, 수입산 새우도 있고, 얘를 냉동 새우로 세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장류 쪽은 쉽지가 않더라. 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이제 봤는데요. 장류 쪽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곡물차, 차류나 잼류 이렇게 1차 가공들 보게 되면 딱 확연하게 성장하는 것이 그 곡물차인데 이거는 이제 뭐로 보여주면 다 건강, 웰리스죠. 근데 뭐냐면 특징이 뭔가요? 카페인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인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 계속 성장하고 있고 신선식이 잘 팔리고 있고 의외로 아마 이 데이터는 거의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비마켓을 한번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B마켓에 요건 일반적으로 저기 아이스크림 사고 이런 거 다 뺐어요. 빼고 식재료만 집어넣습니다. 아이스크림까지 집어넣으면 훨씬 더 비중 커질 겁니다. 아마 식재료만 봤을 때 B마트의 비중이 한 4~5%까지 올라온 것 같다. 집에 장보용으로 봤을 때. 쿠팡이 제일 크고 컬리랑 그다음에 쓱닷컴이 2, 3등을 지금 경쟁하고 있고 배민이 무섭게 올라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펫푸드. 펫푸드 데이터 처음으로 저희들이 수집을 했는데 이것은 엠브레인사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브레인의 그 소비자들의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펫푸드 관련 데이터를 다 뽑아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봤더니 가장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게 2022년도에 기사에 났는데 의외로 제조사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사람들이 먹는 식품을 만드는 식품 제조 시설에서 여기서 만든 것을 펫푸드로 판매하는 것을 왜 규제해야 되냐? 규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게 좀 휴먼 그레이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식품 제조 시설에서 만드는 펫푸드는 판매 가능하다. 별도의 인허가 없이. 이거는 굉장히 그 제조사한테는 큰 강점이 되고 특히 육가공하는 데는 큰 강점이 됩니다. 특히 사료 쪽 말고 간식 쪽 같은 걸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힘줄이라거나 뼈라거나 뭐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식품 기업들이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수입사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펫푸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엠브레인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꽤 길게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펫푸드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찾고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튀었다가 빠지고 있다. 왜 빠지고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펫푸드를 줄인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유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번처럼 그 장기적인 그 이런 휴가가 있죠. 그럼 공원에 그렇게 버려지는 펫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펫푸드에 대한 지출이 줄고 생각보다 이것은 이 시장은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을 것만 같았던 펫푸드도 엠브레인의 데이터를 구매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살짝 위축된 걸로 확인이 되고 저희들이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해 봤더니 이 데이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나 이걸 보게 되면 간식이 더 큰 시장이더라고요. 사료보다. 그런데 고양이는 사료가 좀 더 큰 시장 이거나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구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시장은 상당히 다르고 저희들이 뭐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만 각각에 있어서의 고양이 사료를 고양이 펫푸드를 잘하는 데랑 그다음에 강아지 펫푸드를 잘하는 데는 서로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는 포맷에 따라서 제형에 따라서도 강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는 펫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것을 주로 지불하는 사람들은 20, 30대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핵심 구매층이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펫푸드가 성장했다가 살 꺾여 내려왔는데 롱텀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좋은 건 뭐냐면 반려묘의 소용량 습식 사료가 가장 핫하게 성장하는 것 같다. 이 시장을 누가 먹고 있을까요? 동원이 먹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반려견 사료의 전체적인 추이가 되겠고요. 반려묘 사료도 보시다시피 올라갔다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온라인 쪽은 지금 반려묘 쪽은 시장 상태가 되게 좋죠.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묘 사료, 습식 사료 말씀드린 걸 보게 되면 지금 상태가 그나마 지금 괜찮고 보게 되면 110g 미만짜리 습식 사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게 제일 제가 핵심적으로 준비한 게 요 데이터인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파일을 여러분들 다 나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파일을 보시면 좋을 텐데 요게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K푸드의 성장에 따라서 수출이 늘고 있는데 도대체 각 권역별로 어떤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
이걸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민텔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권역을 나눴어요. 북미권, 중화권, 그다음에 일본권, 동남아시아권, 유럽권 이렇게 저희들이 나눠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권역에 어떤 상품들이 어떤 K푸드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신제품 출시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어요. 다만 집중을 우리가 해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수출한 것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제조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외에서 OEM 생산 혹은 해외에서 내가 공장을 짓고 거기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랑 전혀 관련 없이 그 외국에 있는 기업이 자기네들이 K푸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네 시장에서 출시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성장세가 만만치 않다. 라는 것들을 확인했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근데 닭고기는 이유는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육가공품들이 해외 수출이 안 되는 바람에 갈비라거나 불고기라거나 이런 거 수출이 거의 없습니다. 현지에서만 생산할 수 있어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K푸드의 이름을 달고 후광을 얻으면서 지금 신제품 출시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저희들이 분석은 면, 밥, 국탕, 찌개, 육가공, 떡볶이, 만두, 분식, 김, 김치, 잡채, 그다음에 소스류, 스낵류, 주류까지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마칠게요. 그래서 K푸드 수출에서 뭐 지금 이제 동남아 쪽이 뭐 가장 신제품 출시가 이제 많고요. 그다음에 뭐 요 하나 그죠? 밥류를 보시게 되면 자 중앙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국내에서 제조해서 수출하고 있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가 해외 공장에 수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초록색. 해외에 있는 브랜드가 자기네 공장에서 하고 있는 게 노란색인데 신제품 출시의 속도를 보게 되면 해외 브랜드가 해외에서 만든 한국식 K밥이 가장 지금 빠르게 신제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면 김밥류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특히 동남아에서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온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밥을 내더라도 어떤 레시피의 김밥이 지금 동남아 주로 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별로는 그다음에 미국이나 EU 쪽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됐고요. 떡볶이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이게 이제 말씀드린 요 디테일한 데이터를 같이 좀 진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실 거면 11월 14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한번 같이 뵈면 요것의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도 이 등록비가 좀 만만치 않을 텐데 책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의 뭐 800페이지 육박하는 책까지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